와, 청부. 너무 멋있어요. 포스터가 너무 멋있게 나왔어. 제가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환자복을 입었어요. 오늘 지워버리고, 환자복을 딱 입고, 권총을 귀에다 딱 대고, 딱 총을 쏘고 있는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네, 좀 재현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앉은 게 작진 않잖아요. 그죠? 앉은 키는 남부럽지 않아요. 제가. 쓰면은 좀 남부러워요. 그런 사이즈예요, 제가. 뭐 숨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앉은 키 딱 이러고 있는데, 요 책상, 의자 위에 기주봉이라는 형이 서 있는 거예요. 그 형이 키가 150, 60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나 이렇게 앉아있고 그 형 서 있는데 머리 별 차이가 안 나요. 김학철이랑 형 178 정도 되는데 내 뒤에 있어요. 서 있어요. 뒤에 있으니까 내 앉은 키랑 또 별 차이가 안 나. 나는 누가 봐도 184야. 그 포스터는 179라고 둘이 싸울 거야. 야, 네 자식 장난치냐. 저 사람이 어떻게 179냐고 184지. 누가 봐도 184야. 미니멈. 근데 그 포스터가 나왔어요. 그렇게. 다 대학로 온데 붙어있고 종로 신촌에 그 포스터 막 붙어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너무 뿌듯해. 저렇게 클 수가 있어. 이거 너무 좋아. 그러고 있는데 집으로 전화가 한 통 따라랑 오게 됐습니다. 핸드폰 없던 시절이니까요. 89년, 그때 90년대니까 전화가 왔어요. 여기는 태흥영화사입니다. 그 당시 태흥영화사는 서편제 장군의 아들, 뭐 그런 영화, 제가 대한민국 영화의 이 최고의 영화사인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조재현이라는 사람이 접니다. 여기는 태영영화사 그 제작부장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이문열 소설의 젊은 날의 초상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젊은 시절에 운동권 학생으로 화가가 아니고, 하가라는 역할인데, 한번, 감독님 한번 보고 싶어 한다고? 올 수 있냐고. 올 수만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와,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 태흥영화사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대한극장 옆에 효성 빌딩이 있는데 거기 7층인가 그래요. 딱 하면서 심장이 쿵탁쿵탁 뛰는 거예요. 충무로 도착할 때부터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딱 올라가서 똑똑 두들기는데, 네, 들어오세요. 문을 쫙 여는데, 내가 TV에서 많이 봤던 그 감독님, 그 촬영 감독님, 그 영화사 사장님이 소파에 쫙 앉아있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나한테는 이런 시절이 내 눈앞에 펼쳐지다니. 그런 마음으로 탁 간 거예요. 가서 딱 섰죠. 또 눈이 또 좋잖아요. 제 눈이 부리부리 해가지고. 젊을 때 더 좋았었거든요. 눈에 레이저가 막 팍팍 나올 때였어요. 딱 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조용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그 배우가 되려고 하던 그 시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촉각이 예민합니다. 저기서 무슨 얘기를 혹시 내 얘기하나 싶어서 촉각이 굉장히 예민할 때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얘기라도 들려요. 조용한데 그 사람들 몇 명이서 조용히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키가 작다. 그게 내가 들었어요. 근데 들었어. 그런데 또 그 얘기를 듣고 근데 많이 작네. 그게 또 들었어. 이래서 이 사람은 말이 없구나. 그때 옆에 계신 분이 근데 얼굴은 좋다. 너무 감사해요. 촬영감독, 정일성 촬영감독이어서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분한테. 그러더니 이 사람들은 최소한 184로 본 거예요. 그 포스터를 보고. 그래서 아니다. 그거였어요. 원인은. 그래서 키가 너무 작아서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 다른 배우들 만나볼 테니까 오늘 일단 집에 가시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은 거야.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와? 가기가 싫어. 그럼 다음 주 몇 시에 올까요? 무슨 요일 날? 이렇게 또 상냥하게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일단 가라고. 그래도 제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뭘 준비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좀 한마디로 더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냥 가. 나중에 약간 짜증을 내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나가면서 내가 해서는 하면 안 될 말을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음 주에 올 때는
키가 커져갖고 오겠습니다. 말하고 내가 놀랬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나가면서 뒷골이 막 땡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했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나가면서 문 닫을 때까지 놀랬어요. 놀래고 이제 집에 앉아도 아직도 놀란 그 가슴이 벌렁벌렁한 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가 어쩌자고 그런 얘기를 했지? 어떻게 키가 커져갖고 오겠다고. 가만히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내성적이라고 그랬죠. 진짜 내성적이었나 참 가만히 집에 앉아있을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가만히 책도 안 보고 멍청하게 멍 때리는 거죠. 멍 때리면 뇌가 잘 돌아간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멍 때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있는데 운동권 학생인데 구두를 신을 수도 없고 큰일 났다. 그때 목 있는 신발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멍 때리니까 뭐가 돌아가. 그러면서 저 신발 안에다 뭘 넣어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베니아판, 집에 나무 없잖아요. 뭐 통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베니아판은 있어요. 어디 지하실에 가면 베니아판을 톱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층을 지게 해서 굽을 만들어서 본드로 붙여서 이만한 굽을 만들어서 그 신발 안에 넣었어요. 넣고 신어버리니까 발이 너무 아파. 걸을 수가 없어. 거기다 안 되겠어. 신문지를 다시 깔아서 좀 이렇게 완충작용을 시켜놓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을만 해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다 그 신발을 신고 집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갔습니다. 영화사로. 똑똑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배치도 비슷해. 지난번에 똑같이 앉아있어. 앉아있는데 딱 들어가 모든 사람들이 표정들이 그때 그 통쾌감 찌릿찌릿한 거 야, 신발 좀 들어봐. 네, 신발 들었습니다. 옆방에 정보석 씨가 그 젊은 날의 조상 주인공이었어요. 야, 보석이 좀 오라 그래봐. 옆에 서 있어봐. 거의 똑같아. 정보석이 181인데 거의 똑같아, 키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 거의 똑같아요.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키가 그렇게 커진 거예요. 확인한 거야. 대단하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진짜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신발에 하면서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막 그때부터 배 잡고 웃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 감독님, 촬영 감독님, 영화사 사장님이 배를 잡고 웃어요. 웃으면서. 진짜 특이한 놈이다. 저놈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캐스팅이 됐습니다. 캐스팅이 돼가지고 촬영이 들어갔어요. 촬영이 들어가서 너무 아파가지고 결국 다 빼고 했어. 결국은.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다 찍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저를 캐스팅 했습니까? 라고 들었더니 너 가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 무슨 얘기를 했냐? 했더니 저 정도 열정으로 저렇게 준비를 하고 온 배우 되겠다고 준비한 온 애를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겠다. 키는 작지만 씁시다. 라고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캐스팅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갖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멍 때리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적이죠. 키높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는 제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 참 살아왔던 힘든 얘기를 따지면 한두 끝도 없지만 좋은 사례 2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나한테 기회가 안 주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고 노력해도 안 되는가 했을 때 비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던 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적극적인 생각으로 그 기회를 잡았다라는 얘기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요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보람과 의미에 대해서 최근 얼마 동안 좀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보람이라는 거. 보람되겠다. 참 의미 있다. 굉장히 비슷한 말 같은데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 같아요.
호프집을 오픈을 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요새 살기가. 힘든데 호프집을 오픈했어. 근데 너무 자기가 정말 다양한 메뉴도 개발하고 안주도 개발하고 해서 이 힘든 요즘 경제에 호프집이 성공을 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와서 야, 나 진짜 보람이 있겠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와서 나 참 의미 있겠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의미는 뭔가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의미는 이런 거가 될 수 있겠다. 정말 굳이 비교를 한다면 힘들게 살고 있는 이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이 만든 예를 들어서 수공예품을 대학로에서 깔아놓고 파는 겁니다. 잘 팔리지는 않죠. 파는데 그 친구가 와서 그럴 것 같아요. 참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보람과 의미의 차이는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둘의 차이에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예. 돈이 되느냐, 돈이 안 되느냐. 의미 있는 일은 돈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보람 있는 일은 돈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연극에 임하는 자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많은 실패도 해봤기 때문에 내가 다시 연극을 할 때는 단순히 의미만 찾지 않겠다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보람과 의미를 찾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극을 다시 시작할 때 절대 내 돈을 쓰지 않겠다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 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나 역시 만족을 하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꼭 연극을 해서 그 번 돈은 꼭 선순환 해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걸 난 만드는 것이 비로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나한테 칭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저는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공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 있고 보람, 거기에 그 차이에는 돈이 항상 문제였었는데 저는 돈을 같이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좀 의미라는 측면에서 더 얘기할 게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올해 6회째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하려고 작정했던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좋아했고요. 근데 우리가 다큐멘터리 영화 하면은 대부분 많이 안 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극장에서 안 봅니다. 볼 기회도 없고요. 보고 싶어도 보기 힘듭니다. 그게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여러분 원앙소리는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죠? 원앙소리 많이 봤고 그 다음 많이 본 게 아마 울지마 톰즈였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원앙소리가 한 300만 들었고요. 울지마 톰즈가 50만 정도 들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 얘기. 우리가 지금 OECD 국가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생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예. 제가 50이에요. 50. 50이면 옛날에 한갑 다 되고 이제 살 만큼 사는 나이가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리고 손녀도 보고.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60. 60. 예. 60. 50이에요, 저도. 어머니 60이면 옛날에 이제 할머니인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제 젊어졌습니다. 사람이. 그러면서 먹는 것도 세련돼졌어요. 마시는 것도. 우리 와인 언제부터 마셨어요? 저는 와인은 옛날 영화에 보면은, 파티하면은, 와인 들고, 이때 와인 구경했지, 지금 와인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와인 잘 마셔요. 마시는 법도 많이 알고, 와인 박사들이 주위에 널렸어. 와인 스쿨도 다니고. 그런데 먹고 즐기는 데는 굉장히 선진국에 금방 쫓아가요. 근데 보고 내가 느끼는 이 문화, 예술 관련된 쪽에는 굉장히 더딥니다. 그 이유는 학습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학습되지 않고 교육되지 않고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게 저는 다큐멘터리라고 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가 유럽에 굉장히 암스테르담도 있고 막세유도 있고, 예, 그리고 일본에는 야마가타라는
데가 있고 대만에 대만 영화제가 있습니다. 근데 북미 쪽에는 핫덕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있고 굉장히 많은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있는데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봤던 곳은 그 중에 작은 다큐멘터리 영화제입니다. 뉴욕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로버트 드니로가 뉴욕 경제를 살려보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영화제가 뉴욕에서 시작된 트라이베카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가봤는데 깜짝 놀랐던 것은 그때 이제 뭐 저희 딸 때문에 가기도 했지만 겸사겸사 우리나라처럼 무슨 온갖 뭐 프레임 카드가 걸려있고 레드 카펫이 있고 영화제를 알리는 홍보물들이 널려있지 않습니다. 전혀 일체 영화제를 하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극장 앞에 가도 크게 뭐 화려하게 장치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극장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느냐? 40대, 50대, 60대가 줄을 이룹니다. 10대, 20대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주가 40대, 50대예요. 그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이런 보는 문화에 대해서 교육되고 학습돼서 이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꼭 그렇게 될 날이 올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언제 오느냐의 시간의 문제인 것이지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교육되고 학습되지 않고 그쪽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달팽이의 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3년 전일 거예요. 그때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장편 부분 대상을 받았었습니다. 그 달팽이의 별이 일본, 아시아를 내서 한국에서 못했던 영화계에 큰일이 많았습니다. 칸느 영화제 작품상도 받고 감독상도 우리보다 훨씬 먼저 받았고 노벨 문학상도 일본에서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장편 부분 대상은 아시아에서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달팽이의 별이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작품이 대상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보도가 안 됩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물론 언론에는 신문에는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뉴스에는 보도가 안 됐어요. 9시 뉴스, 8시 뉴스, 11시 뉴스에 보도가 안 됐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단한 쾌거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우리의 영상 문화의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정말 내가 왜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얘기해주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는 그런 걸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75년간 함께 산 부부 이야기입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11월 27일 날 개봉합니다. 네. 그 영화를 보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범한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나를 돌이키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데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우리 아이들한테 인식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명절 때 보는 사람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인 것이지 그 사람을 부부, 여자, 남자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 영화를 보면 아름다운 부부, 사랑 이야기를 느끼게 해주고 그 부부가 75년간 살았는데 저렇게 가슴 아프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생각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만은 절대 아니구나 라고 한번 느끼게 되는 영화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일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 이제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도 곧 개봉하는 영화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저게 그냥 오락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의미가 있다. 내 가족에도 의미가 있고 나한테도 의미가 있고 꼭 저건 내 아들을 보여주고 싶다. 저건 꼭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쉽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두서없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어제였나요?
어제였을 겁니다. 제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거는 꼭 내가 기억해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신간입니다. 신간. 어저께 우리 아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것을 제 아들은 쇼트트랙 선수입니다. 쇼트트랙 선수고 지금 육군 체육부대 상무의 쇼트트랙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곧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운동 환경이 쇼트트랙이 굉장히 그 상무팀이 열악해요. 한시적으로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한시적으로 스케이트부를 꾸렸지만 아주 열악합니다. 연습할 공간이 없어요. 상무가 시설은 좋은데 쇼트트랙 시설이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연습을 몇 번 못했어요. 못했는데 엊그제 상무 대표를 달고 시합을 나가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고 얘는 500m가 주특기인데 500m를 1등을 하고 1000m에서 또 준결승에 또 1등으로 올라가서 결승에서 3등을 했어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야 네가 마음을 비우니까 더 잘 됐나 보다. 운동을 못했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지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체계적으로 했을 때 항상 1등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1등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1등도 못하고 4등, 6등, 7등 할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제가 1등을 못하니까 운동을 연습을 안 했으니까 나는 목표를 3등으로 정했대요. 자기가. 3등을 정해놓으니까 어떻게 1등을 하게 되냐. 3등을 정하고 하다 보니까 1등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종목이 아닌 종목도 한번 3등을 목표로 한번 삼아봤대요. 근데 3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스포츠 심리학에도 나온답니다. 항상 1등을 하다 모든 게임을 그르치는데 그렇지 않고 현실 가능한 목표를 잡아놓으면 그 이상을 달성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내 머리에 남더라고요.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꿈을 크게 갖고 내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가 저의 주의였었는데 저의 주의를 흔들어 놓은 게 제 아들의 말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목표를 앞에 있는 목표부터 세워놓으면 그걸 훌쩍 뛰어넘는 것이 있다. 그거거든요.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막 달려가다 보니까 내가 나는 왜 안 되지 하고 내가 보이는 거는 항상 잘 나가는 배우들만 내 눈에 보이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훌쩍 뛰어넘게 됐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각자 환경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얘기가 아마 좀 도움이 되고 머리에 가슴에 담아도 가슴까지는 아니래도 한번 기억해둘 만한 얘기일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어제 아들이랑 얘기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